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밑으로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찰죄 처벌과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일명 카찰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주는 다양합니다. 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악질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이들에 비해 카찰죄는 다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카찰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카찰죄를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카찰죄는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특별법이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카찰죄 역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보완 처분이 병과되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대 500시간에 달하는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런 보완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성범죄자 낙인을 찍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으로 인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카찰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실제로 촬영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찰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카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초범이었음에도 말이죠. N번방 이후 카찰죄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비록 초범인 경우라도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막중한 경우라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카찰죄는 촬영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을 공유받아 소지하거나 혹은 시청만 한 사람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겠습니다. 이처럼 카찰죄는 결코 만만한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카찰죄 역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대비하실 것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찰죄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역시 당연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발뺌하지 않고 혐의를 시인하고 빠르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웠다면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사실 99% 복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지웠던 사진이나 영상까지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후 여죄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입니다. 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정리되고 결정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처분의 향방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혼자 받아보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조사를 받으며 한 발언은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수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나중이 아니라 수사 초기인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해서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하고요. 무엇이 유리한 진술일지 또 무엇이 불리한 진술일지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사찰 때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둔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표를 보면 자신에게 맞는 감형 사유를 알 수 있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거나 추가 범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면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카찰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합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빠르게 종용하거나 때론 강요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와 같이 별개의 추가적인 범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에 해당합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 사례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비추로의 정현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